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조용찬의 차이나뷰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 하면은 춘절 연휴를 앞둔 요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상 한파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소비와 관련된 그 사치품이라든지 고급품 수요들이 상당히 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그 정풍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요. 중국 안에서 고급 월병뿐만 아니라 사치 연애 금지 그리고 담배 금연령까지 지금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물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53도짜리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5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25%가 떨어져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금연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담배 같은 경우는 판매가 30% 정도 줄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비싼 담배 같은 경우는 한 보루에 무려 150만 원짜리 하는 황허루라는 담배가 있는데요. 이 담배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자취를 감췄고요. 40만 원짜리 하는 담배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17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급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들어가는 삭스핀이나 제비찜 요리 그리고 장간갈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무려 25% 가격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대충 5분의 1 가격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다. 일본의 고급 횟감 요리인 그 참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1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폭락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이런 그 정부의 정폭 운동이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에는 좋은 점이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인들 특히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접촉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더욱이 접대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또 뇌물이나 선물이 더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고급 음식점에서는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사치품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중국의 무역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세계 최대의 무역 대국이 됐지만 근데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고요. 이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중국의 수출이 2년 연속 목표치를 하회했는데요.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율이 7.9%로 8% 목표를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안화 강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요. 또 수출을 가장한 한머니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시켰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8%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지금 300만에서 400만 개 정도 되는 전통 제조업체들이 있는데요. CEO들이 대부분 연루해서 자녀들한테 이 그 경영권을 맡기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들이 하는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이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그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이 서서히 지금 도태당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개혁 작업이라든지 과잉 생산 시설 퇴출로 인해서 제조업이 좀 위축되고 있고요.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 환경마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뒤에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생산 경영 활동 예상 지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기업인들이 보는 앞으로 경영 예상 지수들 같은 경우는 기준선에는 5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기별 수출 증가율도 현재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보다도 한 달 보름 정도 먼저 선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그 초서부터 대중국 수출은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고비를 좀 겪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중국 수출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1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일본이 1위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언제쯤 이걸 추월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중국 수출이 무려 5%나 감소한 3,125억 달러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아직 그 중국 해관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지까지 접근을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는 2년 뒤 2015년까지 3천억 달러의 그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양국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그 앞으로 일본을 제치고 2년 뒤에는 우리가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한중 간의 포괄적인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은 청일전쟁 120주년 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넘어서 역내 최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부품이나 화학기계 그리고 광학 의료 장비 부분에서는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한중 FTA 관련해서 소식이 눈에 띄는데 TPP 역시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 사전 협의를 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중국도 관심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TPP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었으면서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WTO 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가입을 통해서 규제 완화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성장을 이루어왔는데요. 현재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금융, 환경, 노동 기준, 기술 분야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리고 개방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일본처럼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TPP를 가입하기 위해서 상하이 자유무역 특구를 중국 전역으로 좀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언제든지 TPP에 가입하기 위한 올라타기 작업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는데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수가 세계 처음으로 또 2천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 중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나 증가한 2,198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중국의 여러 그 기관들을 보면 2,300만 대에서 2,400만 대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구입 제한 조치가 들어갔고요. 또 사치 금지 캠페인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자동차 그 구매가 줄어드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의 3, 4선 도시에 집중하면서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카 붐이 불고 있고요. 중국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차량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중국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신형 도시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2월 달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무려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굴삭기 판매도 앞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과 관련된 기계공업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또 단기금리의 급등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단기금리 급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억제책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단기금리 급등을 잡는 게 그 지방정부의 부실채권 문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서 단기 금리 지표들은 잡고 있지만 하지만 중국에서 28일물 이상 장기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면서 현재는 6.5%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회사채 발행이 중단되고 지방 정부들 같은 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금융 시장이 당분간 좀 위축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이제 계속 속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의 그 부실 그 처리 그 문제 그리고 채무 상환이 좀
투명치 않고 있다는 점, 지방 정부의 대출 분류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그림자 금융이 한순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규제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그동안 왜곡됐던 자금의 흐름이 실물 경제라든지 증시에 유입되는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은행권의 그 부의 대출에 대해서 앞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기로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재테크 상품에 대해서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기관이 보증 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그 그림자 금융의 최대 그 플레이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본래 업무인 자산운용 업무 쪽으로 지금 되돌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장기 금리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안에서는 만기 불일치에 따라서 중소 그 은행들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림자 금융 문제는 중국의 제도 개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 문제가 주식 투자할 때 좀 그 변수로 계속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